자, 매주 수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대전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한밭 FM의 대전 소통 사랑방. 자, 이번 주에는 30회입니다. 자, 우리가 벌써 30회를 이제 돌파를 하는데, 자, 오늘은 보다 특별한 분을 모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의 최호범. 예, 윤진호. 김홍준. 네, 이영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랑 이제 2주 만이죠? 작년에 못 뵀으니까. 아, 저번 주에 맞아요. 정말 좋았는데. 야, 지난주 거 보니까 되게 행복해 하시더라고. 너무 좋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벌써 30회입니다. 대단합니다. 30회 기념으로 역시 그 두 분은 또 의상부터 모자까지 다 맞춰 입고 나오시고. 제가 뭐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형님이라 원사이드 러브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 우리 윤 방장님 뭐 실수한 거 있어요? 저 친구들한테? 서로 사인을 못 받은 것 같은데? 아, 제가 저는 빨간색을 좋아했는데. 아, 우리 나이 먹었다고 혹시 저 친구들이 우리 왕따 시키는 거 아니야? 네? 그런 것 같은데? 가면 빨간색이 좀 더 좋아지는데 네, 자, 색깔이 강렬한 거. 바로 우리 게스트 파란색 좋아해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페이스 J 대표 그리고 한국중고제 판소리진흥원 부이사장을 역임하고 계신 호연 정준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박수.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선생님 저가 이제 짧게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선생님에 대해서 저희는 선생님 직접 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주시면. 네. 어디서부터 소개를 해드려야? 선생님 하시는 거 다 소개하시면 돼요. 하시는 일이 실제 굉장히 많으세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저희 문화정책 포럼의 이사도 역임하고 계신데, 근데 제가 다 소개하기가 너무 많아서 직접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삼성생명이라는 회사에서 21년 근무를 하고 퇴직을 했어요. 그 이후로 학교에서 모건대에서 지금 9년째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중고제 판소리진흥원 부이사장을 맡으면서 어떻게 보면 감투는 감투인데 홍보하는 역할, 홍보대사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이 책을 아마 소개해 주실 것 같은데 이 책은 국군 관련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 민족을 지칭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동이, 그 이자가 큰 활을 쏘고 있는 활 잘 쏘는 민족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고구려 태조 주몽, 고주몽도 사실은 주몽이란 말 자체가 활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주몽 영화 드라마 주몽. 그리고 아시겠지만 정진명의 소설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쪽에서 쓰는 중국에서 쓰는 한자와 달리 우리 쪽에서 쓰는 한자 중에 조의를 표하다의 그 조자가 우리는 활 궁자에 화살 하나 들어있는, 그래서 우리는 활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활을 잘 모르더라. 그리고 활이 관역을 맞추는 게임, 즐거움뿐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 노자장자를 비롯해서 오랜 시간 선인들께서 자기 수양의 방편으로 삼았던 이 활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느낌을 좀 쓴 그런 책을 이따 소개해드릴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오시기 전부터 이제 활에게 길을 묻다라는 걸 제가 이 패널들하고도 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주시는 게 또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는 제가 알기로는 한 7년 정도 국궁을 하셨었죠. 한 9년 정도 9년 했고요. 정도. 네. 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기록을 좀 많이 남겼어요. 유튜브, 인스타 쪽에 글을 많이 남겼고 처음 배울 때부터 제 몸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유튜브에 호연국궁이라고 치시면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도 그때그때 느꼈던 점들을 하나씩 기록을 해나가고 인스타를 통해서도 제가 그때그때 이론을 정립하고 제가 관련된 과목을 공부한 것들을 정리를 해서 설명했던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냈습니다. 그 방법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어떤 인스타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블로그를 자기가 해서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을 때 그때그때 기록을 해놓는데요. 그 옛날에 글 쓰시던 분들 보면은 그렇게 하다가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관심이 있어서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걸 책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처음부터 목적을 잡고 그리고 그때부터 조금씩 남긴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남겨놓으면 그게 이제 하나의 또 역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식인데 오늘 또 새롭게 저도 글 욕심이 좀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활을 하시게 된 계기가 좀 저희 쉽지는 않잖아요. 활은 제가 이제 해동검도라는 검도를 한 25년 정도 했어요. 근데 이제 검도를 하면서 사실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사를 가면
도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없을 때는 좀 쉬었다가 이렇게 이어진 게 한 25년 정도 수련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사단 그리고 사범자격증을 땄죠. 해동검도. 와. 근데 이제 검을 오랫동안 또 만지다 보니까 네. 검술을 연마하면서 느낀 점은 활도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활터를 인터넷에 조회하기 시작했죠. 근데 네. 아마 모르시겠지만 대전에도 5개의 국궁장이 있어요. 네. 각 지자체마다 구마다 하나씩 다 운영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거의 400여 개의 활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네요. 이 활터의 또 좋은 문화 중에 하나는 활을 들고 저희가 전국 투어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활터든 가면 네.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활터에서 왔습니다. 네. 습사 연습하는 습사 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허락을 구하면 어디서든 대환영해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 투어를 다니셔도 제주도에도 활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갈 때마다 활을 들고 다니는 그런 문화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야, 그럼 오늘 그 활도 좀 구경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책이 오늘 주라서 네네. 얼마 팔리진 않았지만 좀. 근데 이제 방송으로 그 국궁 이제 활을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아까 이제 갖고 다니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뭐 슈다님은 그게 크기가 이제 보니까 접을 것도 아니고 이게 아니 이렇게 말아져 있는 거를 활 시위를 이렇게 꺾어서 이게 편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게 있던데. 활을 올린다라고 표현을 해요. 활을 부린다, 올린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각궁, 조선병기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에 나온 활은 각궁이라고 해서 뿔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6가지 복합재료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원처럼 돼 있어요.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만드는 활이기 때문에 부려서 이렇게 불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탄성이 강하냐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중화된 이유 중에 하나는 카본 소재로 우리가 물소 뿔이나 소 힘줄로 앞뒤로 댔던 활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값도 싸고 보편화시키기 위해서 카본궁 재료를 카본으로 해서 만든 활을 지금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활로 쉽게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거는 카본도 있고 각궁도 있고 각궁도 있고. 그럼 그 평상시 가지고 다닐 때 이게 둥글게 이 상태에서 이제 가지고 다니다가 쏘실 때만 이제 이렇게 해서 걸어가지고 활을 이제 건다 좀 전에 말씀드린 올린 활을 시위를 걸기 위해서는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30분이란 게 어떤 부분 때문에? 동그랗게 말려 있는 활을 거꾸로 활의 모양 매산자처럼 활의 모양으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불을 쬐줘야 되고 또 이게 열을 올렸기 때문에 식는 시간을 또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바로 올렸다고 바로 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그랗게 만다는 것부터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풀으면 그렇군요. 활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시는 전문가분들이 저희 방송 오면 되게 즐거워요. 왜냐하면 이 정도도 모르나? 근데 저도 모르죠. 그거를 저는 진짜요? 몰라요. 원래 다 나오면 이렇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딱 반대쪽으로 만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그래, 그러니까 아까 그 탄성에 대해서도 이해를 지금 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 처음부터 설명. 저희는 초심자입니다. 그러니까 활이 거꾸로 이렇게 말려 있어요. 이거를 다시 뒤집어서 매산자 형태로 만들려면 불이라는 요소가 필요해요. 따뜻하게. 그래서 물소불을 노근노근하게 한 다음에 거꾸로 뒤집어서 매산자를 만들어. 탄성이랑 그 힘이 그 줄이 없으면은 반대쪽으로 말려서 동그랗게 될 정도의 힘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설명 잘하시네. 만약 몰랐네요. 우리가 얘기하는 화살 시위가 만약 벗겨진다 그러면 다시 거꾸로 확. 그렇게 그러면 되는구나. 이 각궁은 사실은 그래서 위험해요. 처음에 할 때 상당히 상상할 때 일자를 갖다가 땡겨서 그 정도로 꼽으랬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반대로 말린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일본 활이 카본궁 자체는 각궁은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지만 카본궁은 그보다 좀 덜 말려 있어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뒤집어 놔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그거 줄도 못 걸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걸어요? 웬만하면 다 걸어요. 저 이걸 왜 하냐면 저 옛날에 그거 해보다가 얘가 날아가가지고 이렇게 활이 날아갔어요? 네. 잘못된 그러니까 화살이 아니라 활을 쏘셨군요. 말씀드리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힘이 원래 검도하시리에서 팔 힘이 좋으시잖아요.
근데 저처럼 평생 운동 안 한 연체 동물들은요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옛날에 저는 이게 어차피 행사 이런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경험한 옛날에 그 국궁 세계 국궁 대회 대전에서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가서 봤는데 생각보다 그 양궁도 그거 땡기면은 쉬울 것 같죠. 아, 그거 어렵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힘들어요. 저 근데 이제 국궁이. 활 네. 하니까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그 제가 초등학교 때 저 5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네. 그 국대 코치 출신이셨어요. 네, 네. 양궁이에요, 양궁. 양궁. 국궁이랑 예, 다르지만. 예, 예. 근데 이렇게 그때 말 안 들으면은 그 화살로 이렇게 때리셨는데. 화살. 그래서 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되게 반감이 몸소 있었는데 느꼈구나. 오늘 조금 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딱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전에 양궁 말씀을 하셨었는데 초기에 우리나라의 양궁이 저 60, 70년도에 양궁이 처음에 미군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네, 네. 그래서 국궁장에서 양궁을 내고 이렇게 해서 아. 그걸 봤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양궁이라는 이제 활을 쏘기 위해서 양궁을 선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국궁을 했던 사람들이 양궁 선수로 간 거예요. 아. 그래서 양궁을 쏴야 되는데 양궁 활이 없으니까 그냥 국궁 그 활로 아. 예, 나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야. 실제로. 네, 네, 네. 그다음에 국궁 처음에 초창기에 양궁 선수들은 다 국궁 출신들, 국궁 선수 네네. 출신들이 다 양궁을 배우게 된.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가 제 생각이지만 뭐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됐어요. 근데 네. 이제 양궁에서 우리가 뛰어난 성적을 거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네. 우리가 오랫동안 화를 냈던 그 문화가 그대로 양궁에 접목돼서 네. 그랬던 것이 아닐까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야, 그럴 수도 있죠. 네네. 그 또 하나는 이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또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저희 뭐 저는 솔직히 어렸을 때 보문산에 국궁장이 있었어요. 아, 네. 그때 없어져 있었던 기억 나실까요? 보문산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있어요? 네. 옛날에 보문점이라고 있어요. 아 그래요? 중구에서 운영하는. 아 그때 저는 길가에 있어가지고 되게 그걸 자주 가가지고 활주로 다녔거든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끼리 그 활을 하나 갖고 있으면 그 대장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보문산 가가지고 그 활 지우려고. 왜냐면 이게 튀어나오는 게 가끔 있거든.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지고 다니거지.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 중에 네. 그 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국궁 관역이 네. 엄청 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정도의 거리에 있는 그 네. 관역도 정말 아직도 선수가 있나요? 그 국궁 관련해서? 지금은 각 네. 지자체에 우리 전국체전이라고 하죠. 네네. 전국체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네. 전국체전에 실업팀 선수들이 있어요. 아. 핸드볼 선수 이런 것처럼. 네네네. 그래서 대전시에도 대전 궁도협회에 선수들이 있죠. 네. 근데 선수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네. 네.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변화가 항상 있죠. 항상 맞추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게 뭐 세계 국궁을 가지고 이제 많은 그 대회도 하잖아요. 근데 국궁은 세계 활 쏘기 대회 같은 건 있는데 국궁에 대한 명칭을 조금 네네. 말씀을 드리면 네네. 사실은 국궁이란 말은 없던 말이에요. 왜냐하면 네. 그냥 우리는 활이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그렇죠. 그렇죠. 서양에 양궁이 들어왔어요. 네네. 그럼 우리 활을 뭐라고 하지? 나중에 생긴 말이죠. 국궁이란 말 자체가. 예.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소고기만 있었지 한우는 없었어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당연한 우리 거. 그렇죠. 그냥. 네, 그렇죠. 맞아요. 수입 쇠고기가 들어오니까 우리 소고기를 뭐라고 하지? 또 맞아요. 예를 들면 양복이 들어오니까 양복이 들어오면 마이크 이렇게 해야 돼. 잘 나오게. 네. 양복이 들어오니까 네, 그러면 네. 우리의 옷을 뭐라고 하지? 한복이라고 하죠. 그러네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맞아요. 그러네요. 우리 말들은 나중에 생긴 말들이에요. 그러네요. 당연시하게 생각을 우리 너무 당연하게 옷인데 한복이구나. 이렇게 된 거죠. 당연히. 국궁 원래는 다활이라고 했겠죠. 그냥 뭐 그렇죠. 한궁 아니 활쏘기? 한궁? 근데 예? 한궁이요? 국궁이랄까 그 어떻게 보면 좀 궁금한 점이 그러니까 순 우리말로 네. 왜 표현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활쏘기? 우리는 뭐 활이라고 하죠. 그냥 활. 우리말 활. 그 활이라고 하고 그냥 그거 할 때는 국궁 이렇게 표현을. 네, 그렇습니다. 야. 저희 알뜰 진짜 많이 좀 알게 되네요. 제가 또 좀 이따 판소리 국악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악이라는 것도 네. 양악이 들어오면서 그럼 우리의 음악은 뭐라고 하지가 바로 국악이 그래서 국악. 맞아요. 그러네요. 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이 이렇게 재밌는 게 많네요. 그러니까 예체능 쪽은 국자고 네. 의류 쪽은 한자가 붙는 건가요? 네. 먹는 것도 한우라서 그건 잘 모르겠고. 그럼 저 뜬금 얘기지만 한도는 뭡니까 그럼? 그리고 한돈은 사실은 최근에 또 생기기 시작하는 말이죠. 그렇죠. 맞아요. 그쵸. 네. 네. 금 한 돈 두 돈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저희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네. 그 어디야 네. 고향이 되게 좀
오지세요. 네. 오랜만에 그 얘기 들어봤어요. 네. 그 주얼리샵이라고 하잖아요, 대부분. 네네. 근데 야 금은방이 있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금은방이죠. 저는 오랜만에 들어서 너무 새로웠어요. 아시는 분이 왜 그러세요? 잘 몰라요. 금은방이 아니라 금은빵이죠. 아 그렇죠. 금은빵 자전거포. 그럼 이제 저 중요한 얘기 하나는 여쭤볼게요. 이 활에게 길을 묻다. 이게 옛날에 그 시집에서도 같은 시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는 제가 옛날에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활에게 길을 묻다 해서 이 많은 책이 만들어지는데 이 안에는 제가 다는 못 읽어봤지만 그 활을 쏘는 방법이나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인생을 좀 녹여두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정확하게 담으셨는지. 사실은 저는 이제 축구도 오랫동안 하고 있고 많은 운동을 또 하고 있지만 이 활처럼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운동이 사실은 드물어요. 네. 요가나 참선 이런 것처럼 이건 상당히 액티브한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겉보기에는 상당히 고요하죠. 네.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고 정적인 것 같은데 그 안에서는 쉼없이 움직이고 힘의 역동성이 어마어마해요. 순간에 딱 힘을 모아서 갑자기 네네. 딱 내주는 이 순간의 정점에 힘을 모으기 위해서 네. 자기 내면을 많이 살피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고요한 운동이다 보니까 자꾸 나에게 집중하게 되고 내 몸이 변하고 내 뇌 구조가 변하는 이런 것들을 스스로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 활을 통해서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도를 닦는다고 표현을 하죠. 네네. 자기의 수련을 네. 한다라는 네네. 우리가 길을 묻다는 사실은 길 도자 아. 도에 대한 의미가 있고요. 여기 사파 그림을 그렸지만 여기에 보면 보일동말동한 관여. 뭔가 보이긴 보이는데 잘 안 얘기를 보이죠. 하니까 네네네. 알겠네요. 네, 여기에 제가 네. 의미를 심어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글자 같은데 이게 무슨 글자이지? 도자인가요? 네. 보일동말동한. 그래서 이 내용에 보시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제가 아무리 네. 이것이 이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 말을 듣는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저와 비슷한 생각 수준에 올라오지 못하면 그 정도의 고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그것이 그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처럼 도가도 비상도, 네. 명가명 비상명. 도를 도라고 할 수 있으나 이미 그것은 그 도가 아니다. 그렇죠. 이것은 네. 이것이라고 내가 명칭을 정할 네. 수 있으나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다른 세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저와 같은 방향에 있어 같은 어느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면 네. 결국은 그것은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 수가 네. 없는 부분을 여기에 활에게 길을 묻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박수 한번. 그러니까요. 저희 방송에 좀 퀄리티가 좀 올라간 느낌이라고 해야 엄청나게 되나요? 한 몇 단계 올라가는데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우리 네. 방송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 그러면은 그 사랑하는 활한테 영상 이거지. 활에게요? 저는 맞아요. 그 항상 안 하지만 사람마다 추구하는 도도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도 다를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어느 정점에 올라가면 비슷해져요.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게 아니고 같아질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말씀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살면서 사람마다의 선은 다를 수 있다. 근데 그 선을 또 침범하면 안 돼요. 선생님을 제가 왜 좋아했는지 알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저한테 말씀이 적은 줄 알았더니 친해지잖아요. 우와, 이 연방장을 넘어 쓰세요. 궁금하죠? 쉽지 않은데 그런 사람 보기가. 죄송해요. 네네. 저희끼리 하는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이 활에 묻다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보면서 활의 내용도 있지만 뭐 중간중간에 어떤 내용인데 명확하게 이건 이거다라고 얘기를 잘 안 해놓으셨더라고요. 책 안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어떤 메시지냐. 근데 앞에 다 있었네요. 첫 페이지에 그게 다 있었네요. 다 있어요. 네네. 이제 저희 네. 활 국군계의 레전드라고 하셨던 분이 이제 작년에 7월에 네. 돌아가셨어요. 네.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제가 5년쯤 됐을 때 네. 저기 사범님이라고 불렀으니까 사범님 네. 제가 이런 걸 느꼈습니다라고 네. 말씀드렸더니 제가 이제 활태에서는 제 호를 써요. 호연이라고 좋아할 네네. 호에 그러할 연자를 쓰는데 호연도 그걸 느꼈구먼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아니 그러면 그 전에 진작 말씀을 해주시죠. 했더니 사범님께서 내가 얘기 안 했겠어? 이제야 알아듣는 거죠. 이 말이 제가 여기에 묻고 싶은 이야기였고요. 제가 던지는 질문은
사람마다 자기가 자기 수준에서 자기가 걸어온 길, 자기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네.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면 저거 뭐지라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꺼집어내서 저게 뭔지를 우리가 이제 지각적 조직화라고 해서 자기가 그거를 판단을 하는 영역으로 돌아가죠. 그럼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게 돼요. 지각적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활이라는 것 자체도 1년 배운 사람, 2년 배운 사람, 10년 배운 사람 네. 각자가 느끼는 영역마다 네. 자기가 느끼는 부분이 다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그 선생님의 스토리를 무협지에서 읽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되게 그 노년의 그런 뭐라고 해? 네.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아래에서 이제 수련하면서 네. 하나씩 깨닫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약간 운둔 고수처럼 감추고 이제 하시다가 네. 뭔가 좀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이제 한 번씩 이제 칼도 휘두르시고 네. 활도 한번 쏴주시고. 나 지금 여기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칼도 휘두르시고. 여기 지금 유튜브로 꼭 보셔야 될 게 지금 되게 풍겨진 느낌도 약간 그러세요. 네. 삭감만 하나 쓰고 계시면은 네네. 거의 진짜 뭐 어디 가서 막 날아다니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독립영화 기획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 출연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 얘기가 아까 그 이제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시는 내용인데 네. 아까 이제 해동검도를 좀 네. 하시다가 네. 그냥 국궁을 하시게 된 계기도 말씀이 있어가지고 네.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신 거잖아요. 검도 휘두르고 검을 휘두르다 보니까 거기는 예, 저쪽 두 분은 어차피 그 복장 맞춰 입는 거 좋아하시니까 거기는 닌자. 아니 그거보다 이제 저희는 오늘 좀 약간 여름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네. 네, 근데 뭐 네.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뭐 이렇게 뭐 제대로 된 복장은 아닙니다. 그냥 저희끼리 위로 삼아서. 그래서 네네. 저희가 선생님한테 죄송한 게 오늘 30대 특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본원 방송은 라디오기 때문에 제가 좀 편하게 입고 오시는데 아까 정장에 마이 걸치고 제가 좀 죄송했어요. 내가 30회 특집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 네.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특집이라 다른 걸 선택했죠. 이걸 버리고. 주스 왕자님이 이렇게 이런 갖다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너무 혹시 멋있어요. 네네. 효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효시. 효시 들어봤죠. 어떤 효시. 뜻이죠? 효시가? 뭐가 시작한다 뭐 그런 그렇죠. 네네. 네. 뭐뭐의 효시. 효시들 근원 뭐 이런 뭐뭐의 효시가 된다. 근데 그 뜻을 아세요? 효시의 뜻을? 그런 생각 안 해봤네요. 첫 화살. 효시? 첫 화살. 시자가 화살 시자 같은데 맞아요. 그럴 화살 시자예요. 네, 그렇죠. 그럼 그 효자는? 효자는 모르겠네요. 효자. 제가 유일하게 아는 거 효자. 폭발할. 저도 그 얘기를 최종병기 활에 보면 네. 첫 장면에서 네. 얘가 이제 활 처음에 얘기가 나오죠. 네. 네. 네네네네네. 화살 날아가는 소리. 네네네. 네. 그 화살 이름이 효시예요. 울 효자. 효자. 우는 화살이라는 뜻이고요. 우는 화살. 화살이 예. 따로 있어서 이제. 그래서 화살 자체 이제 앞에 네. 화살이 이제 누구를 맞춰 죽이는 그런 촉이 아니라 네. 동그랗게 되어 있고 거기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날리면 바람을 네. 타고 휘파람 소리를 내요. 그래서 그래서 그걸 효시라고 하는 것이고 전쟁의 개시, 아니 축제 시작을 알릴 때 효시를 날리는 거죠. 오늘 또 이런 것도 배우려. 근데 이거 진짜 기획하시잖아요. 네. 행사 전에 이거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네네. 판소리 공연이나 아니 네네. 무슨 공연에 효시를 날린 밤하늘에 날리면 떨어질 때까지 소리가 멀리 날아가요.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그래서 제가 그거를 기획하고 있죠.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너무 멋있다. 재밌다. 정말 멋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사실은 네.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네.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효시기 때문에 네. 제가 그래도 어딘가 써 있는데 뭐냐면 네. 임진왜란 당시에도 이 효시를 날렸을 것이고 네. 적벽대전에서도 삼국지 적벽대전에서도 수십만 명이 물에 수장될 때도 효시를 날렸을 거예요. 이 효시를 날리기를 네네. 병사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밤하늘에 이게 아니면 밤하늘에 떴다. 그러면 그 이후로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상이 돼요. 효시가 그러니까요. 네. 감정이입을 해보시면 이 효시는 정말 처절하고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파는 소리죠. 그래서 정말 저는 어떻게 보면 그 효시라는 말을 그냥 문장에서만 봐서 그쵸, 그쵸. 그냥 뭐 효시구나 뭐 시작하는구나만 생각했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니까 갑자기 뭔가 결연해지고 처절해지고 네, 뭔가 이것보다 마음이 달라지네요. 더 사람 그 전쟁터에 나간 네. 병사 입장에서는 이제 죽겠구나 네. 그렇게 가는 거죠. 이 효시. 그 선생님이 재능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효시를 그 소리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누가 효시를 쏘신 줄 알았습니다. 이건 네네. 되게 중요한 거죠. 네네. 뭔가를 하나 단어를 깨우친다는 건
우리한테 굉장한 선생님한테 박수 드려요. 와 대단합니다. 오늘 갑자기 강의 분위기가 돼서 너무 많은 걸 지금 계속 배우고 그쪽으로 있어요, 그냥 지금. 갑시다. 그러니까 너무 퀄리티가 너무 올라가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까 수준이 딱 나오니까 우리가 알아듣기 굉장히 편하게 쉽게 말씀 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선생님을 좋아해요. 네. 오늘 30회 특집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참 술 좋아하시잖아요. 다들. 완전 좋아하시죠. 네. 술 먹을 때 저는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 세 분을 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네. 우리가 활 속에서의 용어를 통해서 네. 제가 술 따를 작자를 네. 많이 써요. 네.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왜 혼자 따로 먹는 잔을 뭐라고 하죠? 아, 혼자 따로- 자작. 자작. 네. 네. 그리고 왜 잔이 있는데 그 위에 술을 좀 더 불 때 네. 첨작. 첨작. 그다음에 자작, 첨작 그리고 왜 옆 사람한테 보니까 네. 옛날에는 이런 투명한 잔이 아니라 사기 잔들이 왜 네. 네. 투명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죠. 그렇죠. 그러면 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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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짐작이구나. 와. 저 아까 전에 술 더 따를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맥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배우네요. 네네. 난 거기서 또- 수작이 나올 줄 알았어. 네? 네? 누가 수장님 말씀하셨죠? 예. 수작. 그것도 있어요. 수작도 마찬가지예요. 수작이 있어요? 아 그래요? 자리에서 옆 사람을 꿰서 한잔해 하는 이런 거 있죠. 이게 수작이라고 하는 그 거예요. 수작 소리다 이런 그게 표현도. 다 술 따를 작자예요. 너무 신기하다. 불작.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저 자작이 뭐라? 자작 혼자 먹는 혼자. 거. 네. 그다음에 수작, 수작 부리는 거. 짐작. 짐작 부리는 거. 이런 걸 다 우리가 모르면서 썼는데 오, 또 그러게요, 하나가 있어요. 그러게요. 뭐냐면 용어들이. 술을 내가 얼마를 먹었는지 오늘 얼마나 먹겠다라고 하는 작정. 작정. 그 작자예요. 아. 술을 정하고 먹는 걸 작정이에요. 그렇구나. 또 무작정이 있죠. 그쵸. 정하지 않고 먹는 걸 무작정. 이것도 다 술 불작, 술 따를 작자에서 온 거예요. 아니까 되게 재밌네요. 작정해. 너무 재밌게 지금 풀어주셔가지고 지금 새롭게 또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와. 근데 이제 활터에서 뭐를 쓰냐면 왜 우리 술을 잔에 따르면 네. 표면 장력이라고 하죠. 네. 끝까지 부어도 봉긋하게 올라올 때까지 술은 네, 넘치지가 않아요. 네. 마지막 한 방울이 딱 떨어지면서 넘치게 되죠. 네. 그때까지 꽉 차여서 넘치기 직전을 우리가 만작이라고 그래요. 만작. 그래서 활을 네. 가장 많이 당겨서 밀고 당기고 가장 많이 당겼을 때를 우리가 만작이라고 표현해요. 활터에서. 그래서 활에서는 우리가 만작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네. 궁금해서 네. 이런 용어를 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작자가 있을까라고 해서 사전을 다 찾아보니까 이런 단어들을 이미 우리가 쓰고 있던 거죠. 와, 되게 저는 신기하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그런 단어들은 귀에 익숙해요. 그냥. 네. 근데 이렇게 찾아보신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전혀 상상도 안 했어요. 그냥 전혀 다른 단어들이다만 생각했지. 그러니까요. 이게 연계되는 단어라고 저도 생각하는 게 신기하네요. 읽으면서 뭐 읽기 전에는 활에 이런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 있을까? 물론 뭐 활에 대해서 자세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나 처음에는 그런 교본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런 근데 느낌. 읽어보면서 뭔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뭐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세세하게 보고 그 내용도 있어요. 이제 말씀하신 내용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 주문하시면 돼요. 저는 우선은 주문했고요. 오늘 저기 영상 보시면은 저희가 앞에 이렇게 좀 게시를 해놨어요. 네, 꼭 네. 보시고 네네. 되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꼭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전통에 관련된 내용이라 네네. 대신 저희는 광고나 이런 거에 있어서 협찬이나 이런 걸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협찬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에 대한 내용도 이제 있던 전통에 관련된 내용인데 오늘 중요한 거는 이 책을 써내신 어떤 선생님의 어떤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는 한국 중고제라는 게 있어요. 중고제. 네. 요거는 제가 먼저 조금만 말씀드려도 네네. 되죠? 서편제는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서편제. 네. 영화로 유명. 그렇죠. 서편제. 영화 때문에 서편제를 알게 된 것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했으면은 서편제조차도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판소리구나 했겠죠.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가장 오래된 판소리가 중고제거든요. 중고제요? 그 중고제가 또 이 충청 대전이 뿌리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충청이죠. 근데 그때는 대전은 작은 면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중고제가 원래 판소리의 효시죠. 와. 그렇죠. 또 이렇게 넣으십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하시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네네.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네. 판소리는 우리가 엄청 오래된 것 같지만 몇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판소리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냥 계속 있지 않았을까요? 500년이 넘지 않았을까요? 역사와 함께. 이거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실제 기록상으로는 네네. 영정조 시대를 넘어가지 못한다고 해요. 아무리 넘어가도 숙종을 못 넘어간다고. 네네. 그러니까 1600, 1700년대 이후로 생성된 음악이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고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그 기록을 판소리에 대한 기록이 기록으로 존재하는 걸 우리가 역사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고제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영정조 시대의 소리는 우리가 지금 들을 수가 없어요. 어디 남아 있질 않으니까. 지금 라디오 방송도 어디에 녹음돼서 파일을 저장하지 않으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소리가 이제 그래서 무형문화재니까. 네. 중요한 건 그 소리를 우리가 지금 들을 수 없지만 그 당시의 소리를 옛 고자를 써서 고제라고 하자. 그리고 현대의 소리와 그 중간에 이어주는 소리를 중고제라고 해서 중간 가운데 중자 옛 고자를 쓴 거예요. 근데 사전 네이버를 보면 높을 고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썼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학자들에 의해서 옛 고자를 쓰는 게 맞다. 근데 네이버는 아직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중고제가 왜 중요하냐. 옛날 소리와 지금 현재 동편제와 서편제로 갈라지기 이전의 경기 충청을 중심으로 했던 소리를 우리가 중고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옛날 예인들, 옛날에 유명했던 예인들은 거의 다 충청도 사람들이 서울을 가까이 있으니까 많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예인들이 대부분 충청도에서 유명한 소리꾼들이 지방에서 조금 인정을 받으면 서울로 불려 올라가서 서울에서 유명한 벼슬도 받게 되고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역사책에 나와 있는 우리가 조선 창극사라는 판소리, 우리 소리에 관련된 역사를 남겨놓은 그 예인들을 많이 기록해 놓은 책에 의하면 중고제, 경기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고제, 당시에 유명했던 거의 많은 소리꾼들은 다 충청도를 기반으로 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이 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판소리하면 그냥 중고제였대요. 근데 그게 이제 서편과 동편으로 나눠지면서 그래서 이게 또 중고제라는 이름이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는 그냥 판소리였죠. 그래서 시작이 대전 충청 쪽이다. 판소리의 자체가. 그러니까 동편제 서편제가 대전이 이게 시작이 아니고 판소리라는 그 자체가 그냥 대전 충청에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지금은 그 명맥이 되게 유지하기가 어려운 게 판소리 들어보셨죠? 네. 제가 하는 말씀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하세요. 강의할 때 들은 거라 선생님 계시니까 되게 판소리가 그렇대요. 그게 저기 뭐지 그 중고제는 형식이 별로 없대요. 형식이 없대요. 예, 그래서 이게 그 명맥 유지하는 서편제는 딱 서편제만의 어떤 이런 뭐 가사처럼 내려오는 것도 있고 동편제처럼 뭐 가사가 적혀 있고 우리가 노래 부르듯이. 근데 중고제는 자기가 막 그거를 뭐 재해석한다든가 자기가 이제 이걸 뭐 약간 담백한 걸 좀 좋아했다. 막 이렇게 된 게 중고제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뭐냐면 어떤 문화가 새로 나와서 K-팝이라는 게 뭘까? 그럼 새로 생성되는 문화를 K-팝을 처음에는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게 K-팝이구나라고 어떤 정형화된 모습을 띠게 되죠. 그 이전에 어떤 학문이든 다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제에서 중고제로 넘어오고 중고제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는 표현은 너무나 다양한 소리들이 혼재되어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서글프고 감정을 우러내고 상당히 기교적이고 이런 소리들이 서편제로 흘러 들어갔고 중고제 속에서 갖고 있는 남성답고 우렁차고 호통치는 소리 이런 것들은 동편제 쪽으로 흘러들어가죠. 그러니까 세분화돼서 정형화되기 이전의 소리를 원형의 소리를 갖고 있는 것이 중고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복원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이미 복원은 돼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공주에 지금 활동하시는 박성환 선생님이라고. 이분이 아마 족보상으로는 그 족보라고 해서 어떤 분에게 사사를 받았느냐, 누구의 소리를 물려받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분은 정광수 명창의 소리를 묻어받았고 정광수 명창은 이동백 명창이라는 조선 최고의 명창의 소리를 그분이 물려받은 것을 나중에 찾아가는데 그 소리를 물려받기 위한 이런 또 애달픈 사연이 있어요. 그분이 정광수 명창이 이제 서울에서 90 정도 되셨을 때 뭐 그거를 애달프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소리를 배우러 서울에 가서 좀 창극단인가? 창극단에 들어가서 하셨을 때 어디 고향이 어디요? 그러면 이제 충청도입니다. 그러면 충청도에 뭔 소리가 있어? 왜냐하면 충청도에는 소리가 없다는 걸로 그리고 이런 사투리를 쓰신 분들이 이제 남쪽에 계신 분들이죠.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건 분명히 이 역사를 보면 다 충청도 기반이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싶었는데 나중에 잡지인가 기사를 보니까
정광수 명창께서 이등병 명창이 소리를 사살을 받았다. 충청도 네. 소리를 중고죄라는 소리를 네네. 그래서 찾아가서 네. 가니까 정광수 명창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소리는 못 풀어먹어. 응? 그 어떤 이 소리 말씀? 왜냐면 무슨 유행이 지난 소리라서 이 소리를 배우면 저 먹고 살기 힘들어. 이거 솔직히 돈이 안 되는 소리니까 네네네. 유행이 있나요? 그렇죠. 소리가 유행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서편제가 유행하는 것도 유행하는 소리예요. 네. 아,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봤어요. 소리는 유행을 따라 흘러가요. 네. 네. 그 배경은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여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분이 정말 힘들게 중고제 소리를 배워요. 네. 적벽가의 일부 이 두막을 배우고 네. 두마디를 그래서 이분께서 네 마당 중에서 두 마당이라고 표현. 하여튼 저도 전문가는 아니니까 하여튼 반 정도를 이미 배우셨고 나머지는 음반이 남아 있으니까 음반으로 본인이 복원을 해내셨어요. 그래서 족보상으로는 유일하게 중고제의 소리를 갖고 있는 분이 박성환 명창이 있고 역사책에도 중고제의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네. 서편제 위주로 흘러가니까 우리의 소리는 애달프고 구슬프고 막 늘어지고 하니까 지금 현재 사실은 유행에 잘 안 맞는 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아이들에게. 네. 근데 주 이 판소리 속에는 이런 양반처럼 뭐 점잖은 음악도 있고 막 소리 지르는 뭐 우렁차는 음악도 있고 한데 네. 다양성이 깨지면 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식상해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판소리 속에서도 중고제가 원류다 이거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런 소리가 있다. 그리고 판소리라는 것 자체도 다양성을 가지면 네. 다양하게 또 여러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저변 확대를 할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쪽에 지역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소리꾼들이 다 네. 서편제 네. 이쪽에 남쪽의 지방 소리를 듣고 오신 분들이 많죠. 네. 근데 중고제의 특성은 사투리가 충청도예요. 아, 그래요? 우리의 어법이고 우리의 사투리죠. 우리가 충청도 분들이시면 아시겠지만 뭐 했는디 저랬는디 뭐 그러면서 전라도 사투리를 쓰면 약간 거부감이 있어요. 이 특히 거부감이 심한 건 경상도 네. 분들이 서편제를 네. 들을 때 상당히 싫어하는 소리를 느낀다는 거예요. 일부 얘기를 네. 평을 들어보면 왜냐하면 그쪽 사투리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이 소리는 그 마을 그 지역에 있어서 정체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고제를 살린다는 것 자체가 충청도의 문화 맥을 유지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고제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충청도의 소리인데 우리 스스로 그걸 찾아 듣지 않으면 언젠가는 사라질 한 번 사라지면 영원히 복구할 수 없는 이런 문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알리고 좀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라는 그래서 이야기를 멋있네요. 충청 대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럼요. 우리가 그래서 대전 소통 사랑방 하는 이유가 이 대전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근데 이거는 예. 좀 그냥 충북까지 갑니까 이게? 이게 이거요? 네. 그거는 이제 제가 부탁을 드려볼게요. 김동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런데 제가 따로 파일로 전달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사실 저희가 유튜브는 거기 나가요. 예. 네네. 충북도 그런데 왜 나가요.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충청도의 정체성 관련된 논문 네. 같은 게 있어요. 글이.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읽어보고 네. 이제 연구 용역을 같은 걸 해보면 네. 충청도는 종적인 문화, 남에서 북으로 서울을 향하는 문화는 있으나 네. 동서를 교류했던 문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충청도의 어떤 충북에서 저는 충북 청주 사람이에요. 네. 근데 충북 저쪽 충주 음성 저쪽으로 넘어가면 강원도 경상도 사투리가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요? 네. 문화 자체가 왜냐하면 그쪽은 여기를 올 일이 없어요. 동서로는 네, 너무 맞아요. 멀어요. 네. 그리고 그쪽은 단양 쪽 충북 단양이지만 강원도 사투리를 써요. 그리고 맞아요. 충주 저쪽으로 넘어가면 음성 이쪽으로 넘어가면 또 경상도 사투리 살짝 섞여 있어요. 이런 것처럼 충청도는 경상도에서 서울로 가는 길목, 네. 전라도에서 서울로 가는 길목이 놓여 있기 네. 때문에 종으로 서울로 향하는 길만 있었지 네. 동서 간의 교류는 없었다. 네. 길도 없어요. 지금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그 얘기를 전에도 많이 네. 하셨어요. 이 뜻이 있는 이런 학자분들께서 하셨던 말 중에 하나가 아직도 이 충청도는 좀 그게 답답하다고 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딱 직선을 거보면 서울하고 대천하고 보면 대천이 서울보다 가까워요. 근데 시간 엄청 걸리죠. 그렇죠. 그건 또 대전에서 대천 가는 길이나 대전에서 그렇죠. 서울 가는 게 또 똑같은. 맞아요. 이거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광주, 부산 쪽 같은 경우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거기는 이렇게 종으로 돼 있잖아요, 어차피.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이것만 있어도 충분해요. 근데 이 충청도는 횡으로 가는 무언가 있어야 되거든. 원주 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려요. 충북 제천 그러면 충북 제천이니까 뭐 가깝겠지? 가보면 2시간. 오래 걸려요. 그렇죠. 오래 걸리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이거를 좀 누가 해결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게 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해요. 충청도를 네. 멍청도라고 하죠. 네. 우리끼리 자주적인 말로 멍청도, 외부에서도 멍청도라고 네. 표현하는데 그럼 멍청도가 남쪽에만 있을까요? 북쪽에도 네. 북한에도
멍 들어가는 도가 하나 있어요. 네, 그래요? 그래요? 네. 어디일까요? 어딜 것 같아요? 이 충청도가 멍청도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충청도의 땅은 대부분 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아, 조선 네네. 그 책에 나오는 겁니다. 네네. 조선의 역사책에 조선 네네. 당시에 썼던 책에도 네. 충청도의 땅을 갖지 않은 양반이 별로 없더라. 서울 지역에. 어. 그래서 충청도의 땅은 네. 지주가 다 서울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반역을 꾀하면 큰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동학 운동을 했던 농민군이 마지막으로 전면을 했던 곳이 어디죠? 저기 저 공주 거기 우금치. 네. 네. 예. 공주를 넘어오기 직전에 우금치 공주 가명을 치기 위해서 넘어오다가 거기서 전멸을 했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충청도는 멍청도여야만 하는 정치적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북한에도 있어요. 멍해도. 멍해도 황해도 거기도 경기도 서울 쪽으로 들어오는 길목이라서 거기도 멍해도였던 거예요. 아. 그쪽 땅도 마찬가지로 지주는 서울 분들이 대부분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 정치적인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멍청도 열 필요가 없지만 지금도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거는 정치적 편향이다. 와. 그럼 문제가 저 어찌 소재동도 저기 저 개발되기 전에 저기가 서울 사람들이 다 사셨어요. 소재동도 문제가 좀 있는 게 그러네. 그렇게 따지니까 은행동에 있는 그 주요 가운데길 그 네네. 건물주 거의 절반 이상이 서울 사람이세요. 아 그래요. 아니, 갑자기 네. 주제가 또 이게 부동산 얘기를 갑자기 그러니까 대전에 이게 참 아직도 그러네. 역사 이래로 네. 아마 지금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아, 네. 갑자기 시간을 보니 괜찮아요. 어차피 뭐. 이거 남은 시간이에요? 네. 다 끝났네. 네네. 아니 오늘 뭐 봐가지고 1, 2부 해가지고 2시간 하죠. 아 근데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딱 그 귀에 맞게 네.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데 네. 네.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좀 알게 되니까 너무 이해가 너무 네네. 이해가 쉽게 말씀하셔가지고 계속 네. 듣고 싶어요. 지금.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너무 역사 재밌어요. 얘기, 그 지역과 어떤 네. 부분들이 또 지역 얘기, 너무 되게 숨을 중요한 들을수록, 거죠. 네. 왜냐면 그쵸.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 이야기인데 네. 우리가 잘 네. 모르는 그렇죠. 우리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선생님께서 부산 가서 하면은 재미없을 거예요. 부산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도 항상 들어보면 뭐 부산 얘기하면 네. 그렇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애국심을 또 애향심이 막 그렇죠. 생기잖아요. 뭔가 네. 그 충청도에 대한 자부심이 좀 생기고 자긍심이 생기고. 네. 그리고 맞아요.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예인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예인? 예전에 네. 소리를 하시던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뭐 연예인들 뭐 가수 맞아요. 그 정도 네. 되겠죠. 이게 꼭 유행을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뭔가 그 소리를 하는 네. 아이돌 그룹처럼 좀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좀 해보면 젊은 친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도전하시려고요?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그 전에 그 김병곤 선생님 아시죠? 김병곤 선생님한테 들었던 게 네. 자꾸 사람들은 우리 세대가 그랬대. 모르는 건데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맞아요. 그럴 수 그건 있겠네요. 잘못된 거고. 그래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20대 애들은 국악을 우리보다 훨씬 좋아한다. 왜냐하면 2003년에서 2008년 사이에 정부가 그거를 국악의 비율을 음악 교육에서 한 40% 이상으로 확 늘려놔가지고 높여서.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젊은층이 이제 그 큰 세대 애들이 랩이라든가 이런 걸 잘 보면 국악적 요소들이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나라 랩은 다르다고 생각을 한대요 좀. 그러니까 미국도 랩이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또 K-팝이 K-랩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렸을 때 국악 교육이 활성화됐고 지금도 젊은 친구 저희 때는 양악이었잖아요. 겁니다. 맨날 피아노 리코더 못 부른다고 리코더로 발바닥 맞고. 맞아요. 근데 요즘 애들이 좀 더 싫어하더라고요. 왜냐면 대금으로 맞으니까. 지금 단소가 또 앞으로 걸려서 더 강력해졌네 무기가. 대금을 거의 빠딱합니다. 우리가 왜 그 서편제 동편제로 갈라지기 시작한 네. 이유가 뭘까? 중고차의 네. 흐름이 저도 네. 궁금해요. 이유가 네. 그게 이제 그 일제 시대 때 철도가 네. 놓이는 게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양을 갔다가 네네. 또 아니면 한양에서 내려갈 때 반드시 여기는 하루 이틀 자야 되는 곳이었던 거죠. 여기가 충청도가. 네. 그런데 기차가 놓이면서 여기서 하룻밤 자야 될 이유가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리꾼들이 이건 머물고 거기에 술을 먹고 사람들이 놀아야 네. 자기 소리도 할 자리가 생기는데 네. 그런 자리가 사라지니까 네. 내려간 거죠. 그게 섬진강 중심으로 네, 네. 동편에 동편제, 서쪽에 서편제. 그렇게 된 나아지는 거구나. 거죠. 오늘 너무 많은 거를 선생님 얘기 또 재밌게 들으면서 듣고 막 있어요. 제가 네. 알고 있던 역사하고 막 이게 막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막 너무 재밌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일제 시대 때 그래서 북한 경상도 쪽으로 놀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 부산하고 이제 사이 연결 자체를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라도 쪽은 개발이 좀 늦어지게 된 게 또 그 당시에 일제 시대 때 부산 쪽에 항구를 둬야지만 일제에서 물자가 오니까. 그렇죠. 야 이런 얘기까지 딱 오는데 여기에 이제 문화까지 갈린다는. 요 대목에서 한 마디 드리면 예. 왜 그 노장 계열에서 얘기하는 게 있죠. 극즉 반자도지동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네. 뭐냐면 극에 달하면 네. 도의 움직임이 돌아오는 건 도의 움직임이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네. 전라도가 개발이 덜 됐기 때문에 지금 깨끗한 곳이 된 거예요. 아 오히려. 그렇죠. 네. 네. 항상 우리가 세상이 그냥 항상 옳고 항상 네. 그런 건 없어요. 지금 경상도 쪽이 많이 힘들다면 과거의 네. 영화 때문에 힘든 것이고 네. 전라도가 지금 행복하다면 과거의 네. 힘듦 때문에 지금 행복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뭐 사회 경제 문화에서 문화 쪽으로 제가 아까 이해를 했지만 사회 경제로 봤을 때는 전라도하고 지금 그 부산도 지금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네. 다 서울로 올라가거든요. 결국은 이제 전에 부산이 250만 명까지 정점을 찍었었어요. 근데 아직도 광주는 100만을 간신히 찍었다가 광주도 지금 인구가 떨어지고 제일 많이 드는 데가 어디냐면 경기도. 지금 서울도 인구가 준대요. 서울도 인구가 줄고 다 경기도로 가는 거야 지금. 집값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집값이 아니고요. 경기도 쪽에 일자리 때문에 그렇대요. 아, 이게 일자리를 아무리 개발을 하려고 해도 지역에 저게 안 되니까 이 문제들이 이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우리가 이제 갑자기 나라 걱정을. 혹시 그동안 토론 중에서 인구 정책에 대한 토론도 했었어요? 저희끼리 간간히 나왔습니다. 대전이 다시 늘고 있대요. 대전이 다시 세종 가셨던 분들이 돌아오시는 분들이. 근데 인구가 느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느는 게 좋은 거 아닐까요? 느는 게 좋아요. 또 산업, 어떤 경제 인구.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전 세계 인구는 늘지만 우리나라 인구는 줄어들어요. 근데 그거는 또 반대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면 또 풍족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대전은 그래도 인구가 조금 더 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근데 딜레마가 있죠. 뭐냐면 솔직히 개인적으로 인구가 늘면 좋아요, 줄면 좋아요? 줄여야죠. 개인적으로는 늘면 좋지만 네. 좀 대의적으로는 줄면 좋은 약간. 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 형님은 저기 팔아야 되니까. 아 나도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환경이나 막 이런 거 막 이제 뉴스 이런 거 보면은 인구가 맞아요. 늘어야지 되는 게 맞지만 아니에요. 지금 잘못 얘기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늘어야 되지만 환경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맞아요. 늘면 안 된다. 맞아요. 네, 결론적으로. 인간이 가장 환경 오염의 주범이기도 하고 또 그거를 늘린다는 이거는 조금 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죠, 그죠? 근데 심리학에서는 이제 그 쥐를 가지고 한 실험이 네. 있죠. 네. 쥐를 일정한 네, 네. 영역에 쥐를 번식을 시키는 겁니다. 먹이를 네. 주고 네. 그러면 그 먹이가 고갈될 때까지 계속 늘어나요. 쥐가 네. 네. 계속 이 쥐가 끝없이 번식을 하다가 결국 일정 시점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쥐가 번식을 하기 시작 안 해요. 네. 번식을 하지 않고 네. 자살하는 쥐도 생기고 네. 미친 쥐도 생기고 네. 동성애 쥐도 생기고 네. 여러 가지 쥐들의 문화가 생기면서 결국은 다 멸종할 때까지 네. 안 낳죠. 어. 이런 쥐 실험 때문에 아마 지금 정확한 심리학 시간에 배운 거라서 그래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이 실험의 결과를 사람에게 대입을 해 보면 네. 지금 우리가 인구가 감소하는 거는 그게 다 가랬기 때문에 네. 늘은 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줄어든다는 얘기도 많이 하죠. 네. 저도 이 약간 부연을 드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뭐냐면 인구가 많은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일까요? 인도, 중국이죠. 잘 살죠. 사람들이 얘기할 때 되게 뭐 인도에서 저기 한 뭐 30% 미국의 가장 부자 중에 30%가 인도 출신. 근데 그 인도 출신에서도 가장 밑에 층. 뭐 그 스트라. 네, 거긴 저 계급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중국하고 일본이 잘 살게 되잖아요. 그게 자꾸 인구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1억 정도의 인구가 있어야 일본처럼 자급적으로 자기들이 그거를 경제를 돌린다 그래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요, 되게 비정한 얘기예요. 예, 인구가 많으면요 반드시 계급이 생겨요. 예,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계급이 생겨요. 네. 인구가 적을수록 평등해져요. 근데 인구가 적으면 나라가 근데 잘 먹고 살긴 힘들어요. 자체적으로. 일본은 당당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은 인구가 1억이 넘어요. 그렇죠. 근데 1억이 넘으면 경제를 자기 안에서만 돌려도 이 경제가 성장을 한대요. 그게 기준이 1억. 그래서 우리가 남북한 통일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1억이 되기 때문에
이건 자본주의적 어떤 굉장히 좀 비장한 논리라 그러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방송이 예. 처음에 이제 그래서, 국공에서 시작해서 예. 그러게요. 여러 가지 예. 하면서 그래서 하여튼 나중에 뭐- 인구 문제까지. 자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 아니 솔직히 저희가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 방송인가 막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제가 형님하고 얘기하면 가끔 이런 토론을 좀 많이 네. 하고 우리 싶었는데. 끝없이 가요. 이런 아, 얘기 계속 그러시구나. 그래서 예 하여튼 오늘 방송에서까지 이러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그러게요. 오늘 그냥 여기서 주무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얘기가 그래서 지금 나오셔서. 시간이 이제 얼추 다 돼서 노래도 두 곡 다 못 틀고. 네네. 아 이제 원래 중간에 저희가 노래 한 곡 하고 아까 그 주제를 이제 중고제로 넘어가서 이렇게 그래요? 가려고 중간에 이거 편집할 네네. 때 중간에 끊어서 네.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그냥 두고 한꺼번에 가고요. 예, 두고 한꺼번에는 못 갈 것 같고, 자 고래의 꿈과 신청하신 그 2년 윤민수 신용재의 2년. 네, 이 노래 중에서 어떤 노래를 끝곡으로 저희가 띄워드리고 이제. 이따가 네네. 그럼 지금 끝내야 돼요? 네네. 벌써 끝내야 돼요? 너무 아쉽다. 네네. 그러면 네. 혹시나 네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 혹시 궁금하시면 책을 하나씩 사주시면 네.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뭐 농담이지만 네. 사실은 이거는 우리 일상에서 활이 아니라 활을 다른 걸로 바꿔보세요. 남편에게 길을 네네. 묻다, 자녀에게 길을 묻다, 아니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취미, 테니스에게 네. 길을 묻다, 네. 아니면 뭐 탁구, 네. 당구, 네. 술, 네. 모든 것에 네. 이름을 바꿔보면 모든 것에는 자기가 느끼는 만큼의 길이 네. 다 열려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네. 제가 활이라는 거를 네. 아마 이렇게 제가 오래 배웠으니까 네. 꺼내 본 거고요. 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인생을 살면서 네. 사실은 집안에서 요리를 하시는 분들 빨래를 널면서도 가끔은 돌을 네. 닦는 느낌을 많이 겪어요. 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네. 자기가 하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다 네. 자기만의 길을 다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네.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책 제목이 뭐라고요? 활에게 길을 묻다. 네. 저는 이 책 제목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네. 시간에 대한 막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을 거라 혼자 상상을 해봤었어요. 네. 다시 시간 활 이야기도 하면은 있는데 왠지? 시간 이야기는 오늘 못 하겠네요. 다음 기회에 네. 저희는 단순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전 소통 사랑방의 대전 소소한 이야기도 우리끼리의 단순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앞으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해서 선생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우리는 선생님에게 길을 묻다. 오케이? 왜냐하면 이 활 속에서 시간이 멈추는 순간이 네. 오거든요. 네. 시간, 공간이 사라지는 네, 순간이 네. 오기 때문에 그 네. 이야기도 담았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30회. 그러면 다음에 우리 선생님은 60회. 와우. 60회. 60회. 60회 때. 네네. 네, 그때 한번. 그때는 저희가 2시간까지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을. 처음에 제가 2시간까지 못할 능력이 돼가지고 1시간밖에 안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요? 금방 갈 근데 텐데. 지금 2시간, 3시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호연 정준호 선생님, 활에게 길을 묻다. 우리는 누구한테 묻는다? 선생님. 선생님한테 묻는다.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두 곡 중에 그 한 곡밖에 못 띄워드리겠습니다. 인연이란 노래를 끝곡으로 띄워드리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호버. 예, 인준홍 김홍준 이영범이었습니다. 네. 약속해온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을 가리란 걸 인연